안녕. 언니 나 지금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데 내가 지금 한강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언니 저렇게 수많은 불빛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근데 왜 저 수많은 불빛들 중에 내 집 한 채가 없는 거냐며. 언니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슬프다고 네가 어제 전화를 했잖아. 언니가 그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얘한테 집 얘기 안 해줬구나, 부동산 얘기 안 해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그놈의 집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맨날 내 집 하는지. 오늘은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자. 달려보자구. 집은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이기도 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우리 재산이 많아지겠네. 그래서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집을 해결하면서도 돈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야. 그리고 내 집 한 채 있잖아. 그러면 그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이란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늙어 죽을 때까지 매달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야. 집 한 채 마련하면 노후까지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가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안 가져야 되겠어. 가져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왜? 집은 어디에 지어? 땅이 위에 짓거든. 그러면 그 땅에 내가 집 짓고 싶으면 아무 데나 집을 지어도 될까? 그게 아니야. 만약에 공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50층짜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아파트 50층짜리 옆에 바로 밭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나라에서 땅마다 용도를 구획을 정해가지고 요 땅에는, 요 지역에는 집만 지어, 이 땅에는 상가만 지어, 이 땅에는 농사만 해, 이렇게 정해놓는 게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 용도 지역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이 중에서 도시 지역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자, 이 도시 지역도 또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전용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주거 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이거 엄청 복잡해. 전용주거 지역은 또 1종 이상으로 나뉘어. 머리 폭발하겠지? 근데 이거 다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 여기서 핵심은 그거야. 건폐율과 용적률로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건폐율은 내가 만약에 땅이 100평이 있어. 그러면 그 땅에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가, 옆으로 건폐, 그러니까 뭔가 편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자, 건폐율 70%예요. 100평의 땅이 있디야. 그러면 우리는 몇 평짜리를 지을 수 있어? 옳지! 70%지. 역시 눈높이 수학을 했네,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럼 뭔데? 용적률은 쌓을 적자요.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데 이 얘기야. 건폐율은 옆으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쌓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많이 옆으로 많이 넓게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위로 많이 높게 쌓을 수 있는 땅이 더 비싸겠구나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될까? 집들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겠지. 어떤 종류의 집을 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 크게 두 가지야. 마당에 개 풀어가지고 키우고 이런 단독주택 언니 말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것만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이야. 다가구? 막 빨간 벽돌로 지은 빌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언니? 맞아. 근데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 등기가 한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사람인 거, 단독으로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단독주택이야.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반대로 뭐겠니 이제? 그렇지, 집주인이 등기가 여러 사람 앞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걸 뭐가 있을까? 아파트 있겠지. 그다음에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에 속해. 근데 이런 종류의 집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을 도대체 어떻게 사냐? 자, 첫 번째 분양을 받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고를 사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로 사는 방법이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사가지고 새 집을 받는 방법이 있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 분양 얘기부터 해보자. 어떤 건설사나 아니면 뭐 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 땅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소 내가, 혹은 빌라를 짓겠소. 내가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보고 구경하시고 마음에 들면 하나 골라 잡아요. 집을 살 때는 항상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게 프로세스야. 계약금은 통상 집값의 10%를 우리는 계약금으로 줘.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까? 건설사가 집을 짓겠지. 아파트든 뭐든 집을 짓는데 보통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 사이에 중도금을 내 전체 집의 몇 프로를 찔끔찔끔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어. 근데 보통 중도금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2년에서 2년 반 공사 끝나고 이제 입주를 하래. 그럼 입주할 때 우리는 잔금을 치르게 돼.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 항상 기억해. 잔금을 치러야지만 그 집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입주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면 돼. 빠밤!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집을 입주를 해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주변이 막 좋아지고 집값이 막
막 올랐어. 근데 나는 더 큰 집,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거야. 부동산 가가지고 저 이 집 팔래요 해서 여기저기 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을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사겠대. 그게 바로 중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나는 분양을 받았던 가격보다는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거야, 통상.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야. 그리고 자금 계획도 봐봐. 계약하고 중도금 조금 받고 잔금 받는 날짜까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양받는 사람보다 그냥 중고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집을 살 목돈을 거의 다 갖고 있어야 돼. 대출을 물론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금을 낼 때도 여기서 또 꿀팁이 있어요. 중도금을 만약에 줬지.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계약 해지를 못해요.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에서는 집을 파는 사람이 변심을 할 수가 있어. 나 너무 싸게 팔았나? 나 안 팔래.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니. 그래서 집을 살 때 내가 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혹시 주인이 변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면 얼른 중도금을 얼마라도 상관없어. 중도금을 얼른 보내야 돼. 그러면 해약을 못해. 배액배상을 해도 해지가 안 돼.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집은 등기부 등본을 꼭 떼보고 이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한테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집이나 건물들한테도 등기부 등본 같은 게 있어요. 얘를 히스토리를 다 적어놓은 거야. 등기부 등본 상에 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 보고 꼭 확인하고, 남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오라고 하고 위임장 갖고 왔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자,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요, 뭐 몇 층이고요, 몇 평짜리고요, 원래 가격은 얼만데 이 집값 공시 가격에 20-3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가격에 딱 경매가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딱 80%에 사겠니? 보통은 더 조금씩 더 싸게 사겠지? 그러니까 20% 할인이 됐어도 3억이라면 난 좀 비싸다고 생각해. 나는 저 집 한 2억 8천 정도면 내가 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2억 9천5백을 써야 되겠다. 내가 저걸 낙찰 받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막 이제 응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그 집이 낙찰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경매야. 자,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어요. 재건축은 그냥 건물 하나를 부시고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재개발은 일대를 다 전체 부시고 다시 짓는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재개발이겠어, 재건축이겠어? 재건축이지. 빌라가 막 엄청 많은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막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뭔가 개발을 하겠대.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재개발이야. 요렇게 구분을 하면 돼. 아주 낡은 막 40년, 50년 된 녹물 나오고 막 벽이 허물어지는 막 이런 집에 내가 살고 있었어. 우리 이거 다들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짓자.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장도 뽑아요. 어떤 건설사랑 지을 것인가, 아파트 브랜드는 이걸로 정하자, 조합원들하고 막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리고 우리가 그 헌집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권리를 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합원들은 무조건 이게 다시 지어지면 새 아파트를 한 채 혹은 두 채씩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우리가 보통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 거의 대부분은 다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야. LTV라는 게 있고, 또 시작했어. 또 무슨 이상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멀미나기 시작해서 LTV가 있고 DTI가 있어. LTV는 loan to value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집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프로 대출을 해줄 거다 이 뜻이야. 집값에 70% 대출해줄게, 80% 대출해줄게, 집값에 40%만 대출해줄게. 이게 LTV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DTI는 뭐냐? Debt to Income이야. 내가 1년 동안 상환하는, 대출을 상환하는 원리금의 합이 내 소득의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되라고 정하는 거야. 봐봐. 내가 원리금을 한 달에 막 15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규제가, 부동산 정책도 이제 막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기도 하잖아. 뭐 LTV는 원래는 뭐 80% 되던 것들을 막 40%로 줄여라. DTI도 원래는 없다가 갑자기 DTI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LTV 몇 프로, DTI 몇 프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거는 또 몇 프로, 이런 것들은 그때 확인을 해야 돼. 최근에는 DSR까지 적용을 시켜서 집에 대한 대출 말고 네가 이미 있었던 기대출 있잖아. 신용대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네 소득을 넘으면 안 돼 이 얘기야. 지금 막 미리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하지. 토할 것 같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다 문과 나왔으니까 괜찮아. 이과 나온 애들이 계산기를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서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어쨌든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뇌에 저림 현상이 온 것 같은데
과부하 걸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을 언니가 딱딱딱딱딱 지금 짚어줬어. 근데 문제는 결국은 그래서 어디에 살 건데 어디에 사야 오를 만한 집을 살 수 있는데 이 주택, 부동산에 접근하는 관점을 사실 니들이 키워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입지가 A급 입지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역세권이라고 생각해. 라는 나의 스탠다드가 필요해. 그 스탠다드가 없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막연하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언니 나만의 스탠다드는 어떻게 가지는데요? 열심히 발품 팔아서 자꾸 여러 개를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 입지라든지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직장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잖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언니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기대하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기대해야 되겠지. 딱 기다리고 있어. 언니 갈게. 안녕.